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감정의 파도가 거세고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마음의 세계는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우리 사회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마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그 차이를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친구야, 매일 밤 내 감정적인 긴급 상황을 받아주는 게 솔직히 나도 조금 지치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나를 첫 번째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유형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모욕이자 굴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계란 자신에 대한 존중의 부족 혹은 거절로 느껴집니다. 친구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 혹은 자신에 대한 찬사가 식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친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우위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서 결국 모두가 나를 떠날 거야라는 믿음의 확인이죠. 그들은 친구의 요청을 중립적인 부탁이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압도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먼저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깊은 정서인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모습과도 같습니다. 관계의 끈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존의 위협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반응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투쟁에 가깝고 경계선 성격장애의 반응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두 성격장애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갈망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아래에는 사실 매우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자존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극심한 감정 기복,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 만성적인 공허감,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특징입니다. 이 장애의 핵심에는 종종 깊은 애착의 상처, 즉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장애 모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두려움과 정서적 필요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큰 승진을 한 상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승진은 자랑스러움의 순간이지만 이내 외부의 인정을 확인하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줄 때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취를 통해 이태로운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지탱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은근히 동료와 경쟁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취를 알아주도록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끊임없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공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만성적인 공허감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승진은 그들에게 가면 증후군, 즉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동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걱정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성공을 방패로 삼는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성공이라는 성취 자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연인이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초연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념일을 잊은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한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에 연인의 망각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복수를 계획하거나 감정적으로 파트너를 벌주거나 혹은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더 거창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처음에는 침묵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 즉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과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연인의 망각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결국 버려질 운명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침착해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내면은 상처 입은 자존심에 다른 한 사람의 내면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압도적인 공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관계에서 타협을 요구받는 순간입니다. 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건 정말 좋지만 가끔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고 싶어. 우리 좋은 절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불합리한 요구, 심지어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협은 관계에서의 통제력과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것을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상호조정으로 듣기보다 파트너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타협을 전면 거부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나 교묘한 조종을 통해 파트너가 물러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는 작은 변화조차 파트너가 마음이 떠났거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관계의 정상적인 필요로 보기보다 압도적인 불안, 자책, 공황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파트너에게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버림받을까 두려워 극단적인 양보를 하거나 혹은 예상되는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먼저 철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협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전문적인 치료는 보통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핵심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감정의 파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DBT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타고 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고통을 견디며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을 치료의 장으로 이끄는 것 자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면 인지행동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BT는 그들이 수치심과 부적절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어기제, 즉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거나 비판을 무시하는 등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을 실험하도록 이끕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때로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원에는 전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우월한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분노든 회피든 매달림이든 그 격렬한 반응의 이면에는 압도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 인간의 절박한 시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지와 꾸준한 치료,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면 이 복잡한 패턴 속에 갇힌 사람들도 덜 혼란스럽고 덜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더 안정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된 자신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감정의 파도가 거세고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마음의 세계는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우리 사회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마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그 차이를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친구야, 매일 밤 내 감정적인 긴급 상황을 받아주는 게 솔직히 나도 조금 지치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나를 첫 번째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유형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모욕이자 굴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계란 자신에 대한 존중의 부족 혹은 거절로 느껴집니다. 친구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 혹은 자신에 대한 찬사가 식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친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우위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서 결국 모두가 나를 떠날 거야라는 믿음의 확인이죠. 그들은 친구의 요청을 중립적인 부탁이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압도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먼저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깊은 정서인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모습과도 같습니다. 관계의 끈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존의 위협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반응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투쟁에 가깝고 경계선 성격장애의 반응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두 성격장애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갈망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아래에는 사실 매우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자존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극심한 감정 기복,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 만성적인 공허감,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특징입니다. 이 장애의 핵심에는 종종 깊은 애착의 상처, 즉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장애 모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두려움과 정서적 필요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큰 승진을 한 상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승진은 자랑스러움의 순간이지만
이내 외부의 인정을 확인하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줄 때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취를 통해 이태로운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지탱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은근히 동료와 경쟁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취를 알아주도록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끊임없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공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만성적인 공허감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승진은 그들에게 가면 증후군, 즉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동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걱정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성공을 방패로 삼는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성공이라는 성취 자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연인이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초연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념일을 잊은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한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에 연인의 망각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복수를 계획하거나 감정적으로 파트너를 벌주거나 혹은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더 거창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처음에는 침묵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 즉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과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연인의 망각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결국 버려질 운명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침착해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내면은 상처 입은 자존심에 다른 한 사람의 내면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압도적인 공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관계에서 타협을 요구받는 순간입니다. 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건 정말 좋지만 가끔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고 싶어. 우리 좋은 절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불합리한 요구, 심지어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협은 관계에서의 통제력과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것을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상호조정으로 듣기보다 파트너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타협을 전면 거부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나 교묘한 조종을 통해 파트너가 물러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는 작은 변화조차 파트너가 마음이 떠났거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관계의 정상적인 필요로 보기보다 압도적인 불안, 자책, 공황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파트너에게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버림받을까 두려워 극단적인 양보를 하거나 혹은 예상되는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먼저 철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협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전문적인 치료는 보통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핵심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감정의 파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DBT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타고 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고통을 견디며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을 치료의 장으로 이끄는 것 자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면 인지행동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BT는 그들이 수치심과 부적절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어기제, 즉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거나 비판을 무시하는 등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을 실험하도록 이끕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때로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원에는 전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우월한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분노든 회피든 매달림이든 그 격렬한 반응의 이면에는 압도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 인간의 절박한 시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지와 꾸준한 치료,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면 이 복잡한 패턴 속에 갇힌 사람들도 덜 혼란스럽고 덜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더 안정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된 자신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감정의 파도가 거세고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마음의 세계는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우리 사회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마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그 차이를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친구야, 매일 밤 내 감정적인 긴급 상황을 받아주는 게 솔직히 나도 조금 지치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나를 첫 번째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유형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모욕이자 굴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계란 자신에 대한 존중의 부족 혹은 거절로 느껴집니다. 친구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 혹은 자신에 대한 찬사가 식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친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우위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서 결국 모두가 나를 떠날 거야라는 믿음의 확인이죠. 그들은 친구의 요청을 중립적인 부탁이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압도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먼저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깊은 정서인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모습과도 같습니다. 관계의 끈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존의 위협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반응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투쟁에 가깝고 경계선 성격장애의 반응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두 성격장애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갈망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아래에는 사실 매우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자존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극심한 감정 기복,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 만성적인 공허감,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특징입니다. 이 장애의 핵심에는 종종 깊은 애착의 상처, 즉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장애 모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두려움과 정서적 필요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큰 승진을 한 상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승진은 자랑스러움의 순간이지만 이내 외부의 인정을 확인하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줄 때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취를 통해 이태로운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지탱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은근히 동료와 경쟁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취를 알아주도록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끊임없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공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만성적인 공허감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승진은 그들에게 가면 증후군, 즉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동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걱정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성공을 방패로 삼는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성공이라는 성취 자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연인이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초연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념일을 잊은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한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에 연인의 망각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복수를 계획하거나 감정적으로 파트너를 벌주거나 혹은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더 거창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처음에는 침묵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 즉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과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연인의 망각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결국 버려질 운명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침착해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내면은 상처 입은 자존심에 다른 한 사람의 내면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압도적인 공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관계에서 타협을 요구받는 순간입니다. 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건 정말 좋지만 가끔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고 싶어. 우리 좋은 절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불합리한 요구, 심지어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협은 관계에서의 통제력과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것을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상호조정으로 듣기보다 파트너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타협을 전면 거부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나 교묘한 조종을 통해 파트너가 물러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는 작은 변화조차 파트너가 마음이 떠났거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관계의 정상적인 필요로 보기보다 압도적인 불안, 자책, 공황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파트너에게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버림받을까 두려워 극단적인 양보를 하거나 혹은 예상되는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먼저 철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협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전문적인 치료는 보통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핵심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감정의 파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DBT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타고 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고통을 견디며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을 치료의 장으로 이끄는 것 자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면 인지행동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BT는 그들이 수치심과 부적절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어기제, 즉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거나 비판을 무시하는 등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을 실험하도록 이끕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때로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원에는 전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우월한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분노든 회피든 매달림이든 그 격렬한 반응의 이면에는 압도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 인간의 절박한 시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지와 꾸준한 치료,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면 이 복잡한 패턴 속에 갇힌 사람들도 덜 혼란스럽고 덜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더 안정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된 자신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감정의 파도가 거세고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마음의 세계는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우리 사회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마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그 차이를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친구야, 매일 밤 내 감정적인 긴급 상황을 받아주는 게 솔직히 나도 조금 지치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나를 첫 번째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유형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모욕이자 굴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계란 자신에 대한 존중의 부족 혹은 거절로 느껴집니다. 친구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 혹은 자신에 대한 찬사가 식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친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우위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서 결국 모두가 나를 떠날 거야라는 믿음의 확인이죠. 그들은 친구의 요청을 중립적인 부탁이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압도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먼저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깊은 정서인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모습과도 같습니다. 관계의 끈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존의 위협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반응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투쟁에 가깝고 경계선 성격장애의 반응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두 성격장애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갈망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아래에는 사실 매우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자존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극심한 감정 기복,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 만성적인 공허감,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특징입니다. 이 장애의 핵심에는 종종 깊은 애착의 상처, 즉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장애 모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두려움과 정서적 필요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큰 승진을 한 상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승진은 자랑스러움의 순간이지만 이내 외부의 인정을 확인하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줄 때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취를 통해 이태로운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지탱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은근히 동료와 경쟁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취를 알아주도록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끊임없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공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만성적인 공허감이나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승진은 그들에게 가면 증후군, 즉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동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걱정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성공을 방패로 삼는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성공이라는 성취 자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연인이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초연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념일을 잊은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한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에 연인의 망각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복수를 계획하거나 감정적으로 파트너를 벌주거나 혹은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더 거창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처음에는 침묵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 즉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과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연인의 망각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결국 버려질 운명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침착해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내면은 상처 입은 자존심에 다른 한 사람의 내면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압도적인 공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관계에서 타협을 요구받는 순간입니다. 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건 정말 좋지만 가끔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고 싶어. 우리 좋은 절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불합리한 요구, 심지어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협은 관계에서의 통제력과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것을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상호조정으로 듣기보다 파트너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타협을 전면 거부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나 교묘한 조종을 통해 파트너가 물러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요청은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는 작은 변화조차 파트너가 마음이 떠났거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관계의 정상적인 필요로 보기보다 압도적인 불안, 자책, 공황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파트너에게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버림받을까 두려워 극단적인 양보를 하거나 혹은 예상되는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먼저 철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협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전문적인 치료는 보통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핵심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감정의 파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DBT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타고 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고통을 견디며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을 치료의 장으로 이끄는 것 자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면 인지행동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BT는 그들이 수치심과 부적절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어기제, 즉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거나 비판을 무시하는 등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을 실험하도록 이끕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때로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원에는 전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우월한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분노든 회피든 매달림이든 그 격렬한 반응의 이면에는 압도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 인간의 절박한 시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지와 꾸준한 치료,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면 이 복잡한 패턴 속에 갇힌 사람들도 덜 혼란스럽고 덜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더 안정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된 자신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감정의 파도가 거세고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마음의 세계는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우리 사회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마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그 차이를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친구야, 매일 밤 내 감정적인 긴급 상황을 받아주는 게 솔직히 나도 조금 지치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나를 첫 번째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유형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모욕이자 굴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계란 자신에 대한 존중의 부족 혹은 거절로 느껴집니다. 친구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 혹은 자신에 대한 찬사가 식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친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우위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은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서 결국 모두가 나를 떠날 거야라는 믿음의 확인이죠. 그들은 친구의 요청을 중립적인 부탁이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압도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먼저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